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이영안과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룰 주제는 만성피로와 대사증후군에서의 그 BIA, 특히 이제 페이즈 앵글의 그런 임상 적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성피로는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적인 피로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피로에 대한 증상들, 그러니까 기억력 저하라든지, 인후통, 그 다음에 이제 근육통, 관절통,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불쾌감, 피곤하다는 느낌을 좀 받거나, 아니면 이제 브레인 포그라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자체가 맑고 깨끗하지 못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를 느끼거나,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무력감이나 피로감 같은 걸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것을 만성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피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신체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질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만성적인 스트레스, 약물에 의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생활에 있어서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도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신은 이제 스트레스와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는 조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글루코콜티코이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니까 우리 카테콜라민이라고 하죠. 이런 교감신경과 관계하는 이런 카테콜라민도 분비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이런 성 호르몬, 그리고 이제 혈압하고 관계하는 알도스테론도 분비를 하죠.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분비되는 이제 코티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코티졸은 원래는 이제 콜레스테롤 유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지방산에서부터 합성이 되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하수체에서부터 이제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 신호가 이제 부신의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스트레스 자체가 어떤 그 뇌하수체에 자극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신에 관계된 모든 호르몬들에 자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 호르몬들을 분비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이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 다시 이제 카테콜라민 분비가 되면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코티졸이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 상승이 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자극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보통 하루에 이제 코티졸은 매일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 7시 정도에 강하게 이제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힘찬 하루를 좀 시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감소를 하다가 한 오후 2, 3시 정도가 되면 약간의 피크를 보입니다. 약간의 피크를 보이면서 저녁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분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우리는 몸에 안정을 좀 찾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수면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이제 코티졸이 관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오거나 이런 피로의 원인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 호르몬들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아침을 낮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이 되면 오히려 들떠 있는 현상으로 끝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코티졸 분비가 여러 가지로 이제 교란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타액 호르몬 으로 통한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코티졸의 변화가 또 자율신경과의 관계가 되게 되겠죠. 자율신경이 확진이 되면 이제 그게 처음에는 몸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의 에너지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고갈이 되게 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상쇄가 됩니다. 요걸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검사는 우리가 HRV라고 해가지고 심장의 어떤 그런 베리어빌리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죠. 보통 이제 이런 교감신경이 극도로 활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코티졸 분비가 과활성이 되거나 저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자율신경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안과에 오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게 됩니다. 보통 교감신경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눈하고 관련된 증상들은 대부분 동공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고 방수 생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 돌리는 근육에 긴장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신경이 곤두선다 그러죠. 교감신경 활성되면. 그래서 모든 눈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조절 능력이 상실하게 되면요, 이제 동공이 커졌다가 줄었다가 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동공이 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력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고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노안이라는 걸로 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눈물 분비가 계속 감소를 하게 되면 눈이 건조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 돌림근도, 눈을 돌리는 이런 근육들도 계속 이제 긴장이 계속 가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돌리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계속 뒤에서 잡아 당기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눈에 압이 차는 느낌 또는 눈이 묵직한 느낌, 이런 증상들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방수 생성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녹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방수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눈 안에 있는 유리체를 터뷸런스를 유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문증, 눈 안에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증상들도 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호르몬에 의한 그런 감각 예민도가 계속 급상승하게 되면서 조금만 눈에 뭔가 있어도 이물감이 느껴진다거나 불편감을 느낀다거나, 그리고 이제 빛에 대해서 좀 예민해진다, 어떤 알러지 자극에 대해서 예민해진다, 이런 것들이 되게 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염증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만 해도 이런 코티졸하고 자율신경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보통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피곤한 다음날 일어나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고 눈이 퍼져 보이는 증상. 특히 이제 한 잔 술을 이렇게 꺾고 다음날이 되면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잖아요. 보통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세노코리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안정피로, 진피무력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동공수축 근육이 적당하게 수축이 됐다, 이완이 됐다 해야 되는데, 이게 수축 이완이 되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점에서 이렇게 퍼져버리는 현상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수축이 실제로 빛을 비추면 수축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수축이 되다가 우리가 빛을 비추면 빛이 확 줄었다가 어두워지면 빛이 확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런 피로를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야간에 운전을 한다거나 터널을 지날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빛, 그리고 이제 극장 같은 데 가가지고 불빛을 볼 때, 이럴 때 눈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초점까지 안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병원에 가면은 노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이게 정말 노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이때까지 많은 환자분들을 본 결과, 실제로 노안은 한 50대 초중반 돼야지 생깁니다. 근데 보통 실제로 노안은 우리는 30대 후반부터 느끼기 시작하죠. 요거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코티졸에 대한 문제나 자율신경에 대한 문제가 관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현 세대는 막상 병원에 가면은 노안이라 그래가지고 노안이 있으니까 노안 수술을 받자고 해서 이제 다초점 렌즈를 갖다가 넣어주는 수술로 아예 그냥 창조 경제를 만들고 있죠. 문제는 이런 이제 노안 수술이 실제로 백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내장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게 이제 병원들의 전체적인 마케팅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예전에는 여러 가지 환자들을 오게끔 모집을 하게 됐다면, 지금은 보험 설계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비용의 몇 퍼센트, 보통 10에서 15%, 많이 주는 병원은 지금 18, 20%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험 설계사 위주로 영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수술비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실손보험을 가입을 시키고 그 가입비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실손보험뿐 아니라 건당에 대한 보험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백내장 진단비 얼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백내장이 없음에도 백내장으로 덮어 씌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수술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환자에게는 수술비 이상의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 인상 요인이 거의 1.5배에서 2배까지도 노안 수술 비용이 늘게 됐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병원이랑 보험 설계사랑 환자 간의 어떤 조직적인 보험 사기로 지금 아예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강남 쪽에도 그렇고 부산에 있는 서면 쪽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병원들이 전부 다 또 강남이랑 서면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아주 조직적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초기 만족도는 60%, 장기적인 시력 만족도는 40%가 채 되지 않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젊은 나이에 수술을 받으면 50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서 도수가 또 바뀌면서 불편감을 또 야기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데, 또 웃긴 거는 이런 젊은 나이에 수술을 받게 되면 눈 뒤에 그 훈황 혼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또 자율신경 문제가 있거나 염증 문제가 있으면 망막 쪽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고 나면 또 보험금을 타먹게 하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고 3개월에 거의 반강제로 후발백내장 시술을 또 레이저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또 건당으로 해가지고 수술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자한테 충당해주고, 그 사이에서 또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되냐, 녹내장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녹내장에 대한 시술까지도 요구하는 병원들이 생기고요. 심지어 이제 유리체 망막까지 질환이 오잖아요. 그럼 유리체 망막에 대한 시술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냥 환자 한 명의 눈을 가지고 보험비를 빼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빼먹고 환자의 돈도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는 식으로 지금 영업 방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그 라식 수술 뭐 저기 200만 원, 100만 원으로 떨어지고 100만 원이 50만 원 떨어지고 하면서 내 돈 빼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500만 원이면 되는 수술을 지금 1000만 원씩까지 올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수술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제 주변 동료들이 너무나 많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진료 보는 안과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 자, 안구건조증, 보통 우리가 피로를 느끼게 되면 눈 입장에서는 건조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해요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눈이라는 조직은 몸 전체에서 피로를 가장 먼저 느끼는 조직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까지 남아있는 게 눈에 대한 피로입니다. 그래서 눈 자체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체력이나 에너지는 좋다고 봐도 됩니다. 어떤 특정한 해부학적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눈이 건조한 거에 대해서 병원에 안과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안구건조증입니다, 눈물약 쓰세요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눈이 건조한데 동반이 되는 것 중에 어지럽다, 잠 못 잔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코티졸 문제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이 빠질 것 같다, 변두통이 있다 이러면은 거북목 문제나 자율신경 문제가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눈이 묵직하고 찝찝하다 이러면은 이거는 염증 문제와 관계해서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계될 수 있고, 이거는 결국 뭐 장내 기능, 장기능 저하 증상을 느낀다면은 결국은 이런 장내 세균 불균형이나 어떤 저산증이나 위무력증 같은 거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냥 눈이 따갑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갑상선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도 관계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지표들이 결국은 어떤 것들을 만드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눈에 대한 피로도를 만들고, 이런 피로도가 안구건조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안과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장 눈물약만 주면 되는 가장 별것 아닌 치료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안과의사 입장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운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코티졸의 상승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글루코스 레벨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티졸 레벨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지에 있는 근육들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라든지 목이라든지 복부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살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신형 비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형태는 인바디상에 상체 비만의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코티졸을 갖다 자극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인슐린에도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를 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 결론적으로 콩팥에서부터 수분을 계속 재흡수시킴으로 인해서 세포 외액을 증가시키는 결론을 낳습니다. 그러면 세포 외액에 염분과 수분이 가득 차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세포 내는 더욱더 탈수 상황과 그리고 이제 염분 부족에 더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점이 떨어지게 되죠. 그 균형점이 떨어지게 되면 세포 입장에서는 어떻게 염분과 수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 세포 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세포 수분 검사, BIA하고 관계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티졸이 그래서 만성적으로 와서 이런 코티졸 부전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근감소증입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바디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역디자라 그러나요? C자라 그러죠. 이런 식의 패턴. 다시 말해서 체중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근육은 감소하고 그리고 체지방은 늘어나는 이런 형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형태로 마른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근대사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뼈 대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지금 BWA나 인바디에 보면 그 근대사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골대사도 같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연관돼서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그 근감소증은 결국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조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코티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전달 물질 고갈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엮이게 되고요. 또 이런 그 코티졸과 인슐린 관계뿐 아니라 다른 갑상선이라든지 성호르몬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장내 소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근육 자체도 퇴행이 오게 되면서 에너지 저하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사증후군의 양상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지 근육을 늘려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코티졸 레벨이 계속 높아져 있으면 운동을 해도 계속 근육은 소실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운동과 인슐린 저항성과 그리고 그 스트레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우리가 그 돌봐줘야 이제 정상적인 대사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BIA는 이 세 가지를 모두를 아울러서 가장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진단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겠지만 이제 스트레스는 결국은 이제 코티졸을 올리게 되고요. 이 코티졸은 인슐린을 자극을 합니다. 이 인슐린을 자극하게 되면 이제 LPL 리셉터에서 지방은 계속 저장을 하려고 하게 되고요. 근육에 있는 LPL 리셉터는 계속 감소를 하면서 근대사는 계속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코티졸은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그 부신에 대한 자극이 피드백으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카테콜라민도 자극을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알도스테론의 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도스테론은 이제 알도스테론에서 혈압을 올리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나트륨이 저류시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세포의 부종을 더욱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과 관계돼 가지고 이제 체액이 몸에서 저류가 되고 에너지가 발생하지 못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그렇게 해서 그런 저류의 효과를 통해서 물과 소금을 체내에 갖고 있으려는 경향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에 세포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포 안에 소금과 물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세포 외에 그런 것들이 차게 됩니다. 계속 부종 상황을 겪게 되고 몸은 힘들게 됩니다. 거기서 대사에 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 특히나 이 부종이 하체 쪽에다가 몰리게 됩니다. 상체의 수분에 비해서 하체 쪽에 수분이 많이 외액이 몰리는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가 과중돼 있고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대사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소위 말해서 느린 대사, 대사가 느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성 피로와 이런 부종의 관계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세포의 수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게, 그게 이제 ECW와 TBW에 대한 그 비율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ICW가 충분하면 ECW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ECW 대 TBW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는 충분한 영양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반면에 ICW에 비해서 인트라셀룰러 워터에 비해서 익스트라셀룰러 워터가 많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포 에너지가 안 되게 되고 에너지 전환이 안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플루이드를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레지스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BI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값인데요. 레지스턴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그 지방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이런 림바디 매스 자체의 양과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육의 양이 결국은 수분의 어떤 양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이 레지스턴스 값이 있을 때, 레지스턴스가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ECF가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 로우 레지스턴스 값이 낮다 그러면은 ICF가 좀 더 많은 소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아까 전에 바디 물에 있는 워터하고 좀 관계가 된다 그랬죠. 결국은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익스트라셀룰라 소디움을 갖다가 증가시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오스몰랄리티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데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세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척도를 알아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세포가 이제 에너지를 머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의 스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설거지에 쓰는 그 수세미인데요. 왼쪽 같은 이런 수세미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함수율이라는 게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스펀지 수세미에다가 우리가 물을 뿌리면 스펀지에 일단 물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스펀지는 거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씻어내는데 되게 용이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수세미 같은 형태는 어떻습니까? 물을 뿌리고 짜면 그냥 한 번만 짜면 다 짜집니다. 이 자체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게 없죠. 이걸 갖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드로포빅이라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이런 경우는 헹굼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포가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머금을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서 리액턴스 값이 결정이 되는데 이 리액턴스 값은 결국은 인지질, 세포막의 기능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기능이 좋으면 리액턴스 값이 올라가고 세포막의 기능이 떨어지면 리액턴스 값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피로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근육 자체가 그 저항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세포막의 기능으로서 얼마나 세포가 에너지를 잘 머금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의 부족 정도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지스턴스에 대한 앵글 대비 이 리액턴스 값의 비율,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페이지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앵글이 낮으면 우리가 피로도가 있다라고 유치를 할 수가 있고 페이지 앵글이 높아지면 우리가 피로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페이지 앵글이라고 하는 건 이 세포막에 걸리는 이 저항을 임피던스에 의한 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세포의 구조적 완성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리액턴스 그리고 생리적 기능 수준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앵글 자체는 결국은 이제 세포막의 건강도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알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 앵글, 이 그래프 자체를 좀 제가 리딩지에다가 포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환자 따라서 그 리액턴스 값이 떨어지는 형태의 로우 페이지 앵글이 있고 레지스턴스 값이 증가하는 형태의 로우 페이지 앵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환자의 원인이 좀 더 어디에 가깝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리액턴스가 떨어지면 이제 좋은 지방산하고 관계되는 치료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식을 좀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지용성 영양소들, 또 코엔자임 Q10, 뭐 오메가3 패티 액시드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생리를 위해서 수용성 비타민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수분하고 관계된 건 어떨까요? 일단 인슐린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코티졸을 조절하는 치료를 먼저 가게 되고 이런 것들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호르몬 쪽 치료가 동반이 되고 장 쪽 치료가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의 그래프가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성 피로 주소를 내원한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이런 페이지 앵글과 HRV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관성을 봤더니 연관성이 되게 깊더라 뭐 이런 보고가 있고요. 실제로 염증도 이것하고도 많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보시면 HSCRP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급성 염증하고 관계되는 지표인데요. 이 HSCRP가 높아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그 아침 시간대 낮은 코티졸,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높은 코티졸 이런 것들이 낮은 페이지 앵글과 그리고 하이 ECW하고 관계가 된다 이런 보고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만성 피로에 대해서 이 최근에 나온 이 BWA를 보면
따로 만성 피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페이지 앵글을 상에서 볼 수 있고요. 근육이 얼마나 감소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수물에서 ECW 양이 얼마나인지 많은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비만 성향으로 통해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다른 식으로 처방이 가능하죠. 물론 저는 이 BW 하나를 가지고 처방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항을 알게 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검사들하고 접목을 한다면 환자들을 가이드를 해나가면서 치료를 하기에 훨씬 더 편합니다.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58세 남성입니다. 보시면 이제 체중이 지금 55kg고 키는 180입니다. 굉장히 마른 체형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오신 거는 결국 만성 피로와 안구 건조증 그리고 이제 눈 피로 그리고 섬유근육통 같은 이런 근육통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근대사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대신에 지방량은 엄청 많습니다. 또 굉장한 저체중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 C자형이죠. 다시 말해서 이분이 대표적인 어떤 그 골감소증 그런 그 이제 아드레날 스트레스 상황하고 굉장히 관계되는 그런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수분들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앵글을 보면은 지금 보면 페이지 앵글 자체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페이지 앵글 중에서 리액턴스 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레지선스 값은 그렇게 증가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로우 리액턴스 형태로 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이고 예민한 스타일의 마른 몸에 근육이 굉장히 소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보통 나타나는 거는 교감신경의 계속 장기적인 부전으로 인한 결국 소화장애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겠죠. 결국은 이런 소화장애나 이런 것들이 좋은 단백 프로테인이나 지방산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미네랄들 특히나 이제 지용성 비타민들의 흡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하고 관계 지어지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도 안 돌아가고 세포막에 있는 어떤 그런 기능 자체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리액턴스 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환자를 HRV를 봐도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높고 몸에 있는 자율신경 조절 능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모발 검사를 통해서 봐도 지금 몸에서 이제 칼슘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철분이나 구리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사가 안 돌아가는 패턴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소화력이라든지 이런 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계속 북돋아주면서 코티졸을 계속 조절을 해주고 음식을 계속 늘려가면서 지용성 영양소들을 계속 투여를 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된 케이스입니다. 68세 여성인데요. 이분은 이제 기운이 없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과하게 발한이 된다는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높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요. 몸에서 지금 토탈 파워 자체가 지금 4000 미만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흥분해도 막 땀을 흘리고 식은땀 오르고 이런 스타일이죠. 이분은 반대로 봤더니 지금 보시면 체지방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는 이런 비만 형태의 몸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육 형태 자체가 어떻습니까? 상체 쪽에 다 근육이 몰려 있고요. 반면에 수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어느 정도 하체 쪽으로 부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상체에 몰리고 하체 쪽에 부종이 몰린다는 건 이거는 전형적인 코티졸에 의한 대사증후 패턴입니다. 그 코티졸의 그 어떤 문제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 패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발한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수분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이게 만 39세 여성인데요. 이게 만성 피로와 이제 감정 기복 같은 걸로 이렇게 병원에 오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키 160에 45 정도의 체중이니까 좀 저체중에는 가깝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 근육도 적지만 체지방량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 식사 자체 패턴이 운동은 엄청 하시는 스타일이고 나이가 젊으시다 보니까 대신에 먹는 거는 굉장히 적게 드시는 분입니다. 소화도 잘 안 되시는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 보면 리액턴스 값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 언저리까지 올라가 있는 편인데 레지선스 값이 지금 500대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페이지 앵글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5.6이거든요. 페이지 앵글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레지선스 값이 높아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런 분들은 결국은 운동을 하긴 하지만 근육을 좀 더 키우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식사 패턴 자체도 그런 식으로 좀 바꾸어져야 되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식이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 대한 강박을 해결해 주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코티졸 상황에서도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까지 그 코티졸 분비가 바닥으로 시작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맨날 힘들게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체지방이 떨어져 있고 코티졸 소모가 계속 반복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체적인 영양 가이드가 좀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 보시면 빈혈 소견도 나타나고요. 이 철결핍성 빈혈 소견까지 나타납니다. 갑상선도 좀 활성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이거든요. 요런 이제 것들이. 그래서 제 이분에 대한 진단명은 이제 철결핍성 빈혈에 아드레날 퍼티그, 그 다음에 DHA 레벨도 낮습니다. 그 다음에 위무력증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2 하이포사이로이디즘도 의심이 되고, 에스트로겐 우대증도 의심이 된 상황입니다. 이분은 이제 식이 강박을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지금 흡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식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미네랄의 어떤 보충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은 이제 만 29세 만성 피로의 변비 소화 이상 복부 팽만감 이제 생리 물순 여드름 이렇습니다. 이분 보니까 38kg밖에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근육량과 지방량 모두 다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체외수 분비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펩시노겐 자체로 봤을 때 약간 저산증도 좀 의심이 되는 소견이고요. 페이지 앵글이 아예 4.6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패턴을 보면 40대 정도 지금 리액터스 값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레지던스 값도 지금 600대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로우 리액터스에 이제 하이 레지던스, 그것도 굉장히 높은 레지던스 값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영양결핍입니다. 영양결핍. 영양결핍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원인을 갖다가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장내 세균 쪽에 결국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 쪽 치료를 우선으로 먼저 끌고 나가면서 영양의 흡수를 계속 올려주는 쪽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호르몬 치료까지 가가지고 이제 정상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강의 끝입니다. 예.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